제가 인문학 쪽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는 편인데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된 공통의 논제가 있다면 그것은 진화가 인류라는 종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라는 인식일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철학, 특히 과학 철학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버트런드 러셀이 과학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철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직 유효한가요? 철학과 과학의 관계는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과학 철학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계획표대로 실행하듯 과학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로 가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만 나왔죠. 이런 자세는 과감하지만 어리석었고 나름 큰 성과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과학 철학에 종사하려면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방금 버트런드 러셀을 말씀하셨죠? 과학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철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어떤 질문이 올바른 질문인지 아닌지 모를 때 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갖 당혹스러움과 논쟁을 정리하고 안개를 걷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할 만한 일이죠.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의 역사를 아는 것이 곤충학자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철학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철학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철학의 역사는 흥미로운 실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를 비롯하여 철학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총명한 사람들이었지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실수들은 후대 철학자로 하여금 그것을 연구해보고 싶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제대로 하려면 철학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일부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같은 소리를 또 하게 되기 때문이죠. 선배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리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철학은 실패한 뇌모델의 역사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뇌 모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모델이죠. 사실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 문제를 좀 더 밀고 나가보죠. 젊은 신경과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과학자는 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가설을 하나 세우고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선학자들이 부딪혔던 막다른 골목은 외면하고 현재 벌어지는 새로운 현상만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이 젊은이는 결국 성공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뭐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아무 철학도 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젊은이는 느낌에만 의존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직감, 직관, 기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바탕을 두고 일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운이 좋으면 연구가 진척되겠죠. 그러나 지금 예로 드신 인간의 정신에 관해서 보면 우리가 그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틀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이 직관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해도 함정에 빠지지 않고 결승선까지 가서 훌륭한 이론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회복의 젊은이.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네. 지뢰밭을 표시한 지도가 있다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쓸모 있겠죠. 과학 철학 개론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인류의 역사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철학, 물리학, 종교의 의미 등 심오한 의문을 깊이 캐지 못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니까 수백만 년에 걸친 역사가 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오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기껏해야 1만 년 전 정도까지 밖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정도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하죠.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뇌가 단순한 백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의 결과가 프로그램의 모습으로 깊이 아로새겨져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인간의 정신 발달을 이끈다고 가정한다면 까마득한 옛날을 알려고 하는 것이 당연해지죠. 말할 필요도 없죠. 진화론이 위대한 것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윈의 생각은 의미, 아름다움, 진실, 인간의 열망 같은 세계를 물질과 운동의 세계와 연결해주는 이론적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담긴 가능성을 아직 다 연구하지는 못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만 년은 눈 깜짝할 정도로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최근의 깜빡임이라는 것.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부터 축적되어 온 것들의 결과로 나타난 일련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의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인간의 창의력 같은 것을 보면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데다 어떤 알고리즘에 입각한 과정으로 많은 경로로부터 이 과정에 자원이 공급됩니다. 각각의 경로,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의 원천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나무에 달린 열매이며, 그렇다면 모든 것의 근원이 진화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진화가 앞서 말한 세계의 두 가지 큰 측면을 융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저도 인류가 답을 찾아야 할 핵심적인 의문은 창의적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생물계에서 창의력이 그렇게 둔가 하는 것이라고 각자의 저서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창의력은 35억 년에 걸친 생명의 역사에서 인류에게만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의 연구와 최근에 쓴 글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회적 곤충의 유래와 동물 사회의 일반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을 다루었는데, 이들은 고도의 이타주의와 근로자 계층의 형성이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찰스 다윈에게도 골칫거리였죠. 자연 선택에 의해 번식할 능력이 없는 일개미가 탄생한 것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이론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다윈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희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번식 능력이 있는 계급과 번식 능력이 없는 일꾼 계급이 공존하는 동물 사회로서 이제까지 알려진 것을 모두 세어보았더니 대략 20개쯤 되더군요.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수만 개의 종 중에서 20개라는 뜻입니다. 두더지지하고 인간 말고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군요. 네, 나머지는 모두 포유류가 아닙니다. 절지 동물이 좀 있습니다. 새우, 진딧물, 딱정벌레 등도 있고요. 하지만 높이뛰기에 비유하자면 가가 너무 높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진화를 계속한 많은 종의 생물이 이 가를 뛰어넘을 태세를 취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점프를 한 것은 우리가 아는 한 20종뿐입니다. 이렇게 희귀한 사실을 접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이 있죠. 왜 진화의 힘은 인류처럼 지능이 있고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종을 딱 한 가지만 만들어냈을까? 글쎄요, 저하고 선생님하고 이 자리에서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안 되죠. 하지만 이 문제가 과학계에 남아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들여다보는 각도에 따라 함정이 있을 수 있죠. 윌슨 선생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진화론이 독특한 이유는 그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에서든 개체 하나가 탄생한다는 것은 새로운 종의 출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종이 등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돌연변이는 좋은 결과를 낳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러나 극소수 유리한 돌연변이가 진화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던진 질문, 그러니까 왜 사회성을 가진 종이 좀 더 많이 등장하지 않는가 하는 식의 의문을 던지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회성을 가진 종이 좀 더 많이 등장하지 않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하기도 합니다.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되고 가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진화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화의 여러 가지 원인, 진화가 걸어온 무수한 길 등을 알아야 인간의 조건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진화가 실제로 한 발자국씩 걸음을 떼는 계통 발생을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어떤 종이 일정한 조건에서 위로로 들어섭니다. 이를 보통 원시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진화의 방향은 물론 반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위로로 들어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서 기생생물, 혈거생물, 기타 퇴행적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천충이 있죠. 글쎄요. 오히려 천충은 일정한 틈새를 차지한 후 진화를 계속하면서 여러 개의 종으로 분화해간 경우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천충은 출구가 아주 많은 미로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경쟁자, 생물계의 엔지니어라고 할 만한 종, 포식자, 먹이 등 여러 종이 함께 들어있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미로 말입니다. 이 미로를 거쳐가는 종의 대부분은 순전히 고립된 생활 양식으로부터 좀 더 진화된 사회적 생활 양식으로 변화해갈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생활 양식이란 번식이 가능한 개체들과 일꾼들, 번식은 하지 않으면서 노동을 지원하는 조력자 사이에 분업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종은 막다른 골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종은 미로를 이리저리 통과하여 사회적 생활 양식의 문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말벌과 바퀴벌레의 몇몇 종이 이 문턱을 통과하여 번성했고 모든 곤충 무게의 4분의 3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